인문 360이 주관하는 인문 예술 콘서트 오늘의 진행을 맡은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문 예술 콘서트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문 360 사업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인문학이 어렵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어떤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집에 가서 인문 360이라는 사이트도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요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되게 낙관적인 편인데도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그 속도 자체가 조금 정신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 못 이길 거라고 했던 인공지능이 뭐 인간의 바둑에서 이기고, 뭐 요새는 자율주행 자동차 무슨 뭐 로봇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10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변화들이 근 몇 년 사이에 진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막연하게는 인문학의 어떤 이런 변화를 살아가는 근본적인 기초 체력 같은 걸 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같은 것 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알쓸신잡의 로맨틱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이분 목소리를 못 들어서 조금 서운하시다는 분도 많으셨는데, 지대넘냐 최 사장님, 최 작가님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심각하면서도 답이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 인사 말씀 간단하게 인사 겸 하시고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네, 먼저 김상욱 교수님 먼저.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거창한 거 잘 못하는 성격이라 오늘 주제는 무지무지 거창한 것 같아요. 네, 내일의 인문학, 저는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의 인문학도 모르는데 내일의 인문학을 얘기를 하러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나 거창한 얘기할 생각은 없고, 똑같이 아마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해서 다 불확실하고 다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그냥 저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냥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랑 이 두 분 오신다고 해가지고 재밌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특별히 답이 없고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거창한 얘기 할 걸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뭔가 있는 거 없는 거 좀 짜가지고 좀 말씀도 드리고, 같이 기회가 되면 뒤에 질문 시간도 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 좀 피드백도 받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얘기건 그렇지 않은 얘기건 어디서 잘 안 하시는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그런 자리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1, 2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먼저 내일의 인문학이라는 거창한 주제로 일단은 지금 미래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에게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약간 좀 넓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2부는 미래가 묻습니다라는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되게 독특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처음 생겨난 30만 년 전, 이때부터 최근 10년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 안 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윤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으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최 사장님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얕게 알고 계신다는 최 사장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라고 하면 대충 막연하게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이 인문학의 정의는 아닐 것 같고요. 인문학은 뭐를 인문학이라고 하나요? 제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학,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게 언어적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어 그러면 뭔가 사전적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단어의 뭐 의미가 딱 확정된 게 있을 거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어라는 게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워서 못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어서 못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문학이라는 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광의의 의미부터 이제 협의의 의미까지가 있는 거예요. 광의의 의미에서는 말 그대로죠. 인문, 그러니까 인간이 손댄 모든 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인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자연과학도 포함되고 뭐 예술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광의의 의미고, 협의의 의미에서의 인문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사철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그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마다 요 스펙트럼 어딘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인문학은 문사철이다, 문사철이다. 근데 이게 학문으로서의 문학, 역사,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왜 인문학의 협의의 의미에 넣느냐? 그러니까 콘텐츠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니면 뭐 철학사가 됐든 그 콘텐츠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고, 역사라는 건 시간성을 얘기해요. 무엇인가 의미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서사성, 시간성을 역사가 부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철학은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니까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이다. 이걸 이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콘텐츠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으면서 되게 좀 정확한 정의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가 있기 위한 어떤 쌓여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당대적인 해석들까지를 다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자리에 왜 물리학자가 나와 있냐는 질문에 또 자연스럽게 네, 답이 될 것 같은데, 자연과학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문학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인문학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제 과학자를 부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 할 일은 과학은 인문학과 얼마나 뭐 다른가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의에 따르면 과학은 인문학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인간이 하는 모든 어떤 그 체계가 잡힌 그런 사고에 따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가 다 인문학에 들어간다면 과학도 전형적인 그런 행위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인문학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이제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논쟁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게 정의가 되는 것들이 다 수학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학을 사용해서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게 수학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문학의 이런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과학자로서 이런 제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물론 제가 지금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구분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대상이 뭔지만 얘기할 거고 인문학은 저도 뭔지 몰라요. 자연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믿기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증거,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그 물질적 증거에 기반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태도를 저희들은 과학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 방법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질적 증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 그 증거는 재현 가능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물론 이 조건들은 미묘해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즉 누가 하더라도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현, 그러니까 오늘 해도 그렇고 내일 해도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에 상관없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도 과학을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틀 내로 들어오지 못하면 저희는 그것이 과학적이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일단 저는 그 좋아할 사람한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만 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혼자 있을 때도. 예. 그러면 이것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단지 과학적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체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과학인데 이런데 일단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믿기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참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그 철학하신 분들을 괴롭힐지를 제가 상상 못하겠지만 저희도 쓸 때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들인데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실제라고 저희는 믿고 물론 근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거나 아니면은 물체가 1초에 4.9m 낙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기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3m가 된다거나 내일부터 태양이 돌지는 않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팩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은 증거에 입각하는 거고 증거에 입각한다는 말 자체가 균합법이란 뜻이거든요. 균합법은 언제나 내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무너질 그런 위험이 언제나 있는 그런 종류의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됐다면 이제 높은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팩트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이런 팩트들이 있다고 믿고 이런 팩트를 연구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그것을 저희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인문학이라고까지 쉽게 얘기하진 않고요. 이걸 말하기 따라서는 아마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의 산물, 인간의 도덕, 윤리,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믿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자연과학이 답하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냥 정의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외계인이 왔을 때 그걸 이해시키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그 명징한 객관적 이유는 없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역사를 알므로써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므로써 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과학으로 인간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구분을 짓는 순간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을 열심히 연구를 해도 인간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과학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문학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과학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인문학 알아야 되고요. 저도 인문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 인간이 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인문학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모두에 이제 하는 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될 거고요. 차차 더 깊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사전에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그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과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시거나 아니면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과학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왜냐면 서로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전에 만났을 때 별로 의견 차이가 별로 없구나. 인문학을 지향하시고 저는 이제 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학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느껴지냐면 과학자들도 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보통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많이 이제 인문학의 한 분야에서 과학 철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 뉴스 나왔던데 보통 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60%가 과학자였고 우리의 예상에 부합하게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날에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부수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철학이 이게 도대체 왜 진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진리의 왕좌를 차지한 것처럼 행동하지 과학이 진리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예요. 과학이 어차피 누가 내가 아니라고 해도 다 믿으니까 자신감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철학자들이 탐구했어요. 왜 과학이 가장 합리적이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관측 가능한 걸로 실험을 했다. 귀납법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론 물리학자시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귀납법으로 확립되는 과학은 없어요. 그건 예전에 뭐 베이컨이 있었고 그런 시절의 얘기고, 과학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연역법이라고 배웠죠. 논리적으로 막 고민해서, 내적으로 고민해서 이성적으로 밝혀내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귀납법이죠. 발견되는 것들을 막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연역법과 귀납법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인데, 과학이 그걸 다 사용해요. 수학을 사용해서 연역법을 활용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증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왕좌에 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오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귀납법이 활용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검증이나 실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과학적 예측을 해 나가느냐? 수학적 가능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과학에서의 대부분의 발견들은 무슨 경험적 귀납법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를 우리가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되게 의심스럽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설명했을 때, 지동설에 대해서 말했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했을 때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근거가 없었거든요. 뭘 했었냐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 바깥에서 태양들이랑 막 이상하게 도는 것보다 요걸 딱 뒤집어서 태양을 가운데 뒀을 때 뭔가 더 아름답게 설명된다. 그러니까 미학적인 요소가 과학을 혁명적으로 이끌어냈던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물리학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대통일 이론도, 그러니까 물리학에 지금 극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상대성 이론하고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사실은 충돌합니다. 이걸 동시에 기술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서술하는 대통일 이론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주가 하나의 설명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돼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통일 이론이 뭔지도 모르지만 찾는 이유는 그게 아름다워 보여서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추동하는 힘은 귀납법이나 경험적 관찰이나 실증적인 거나,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미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종합적인 거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역법이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사실 연역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오를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은 과학만이 아니라 철학도 이미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역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학도 논리적으로 뭔가 불확실하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 연역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귀납을 특히 물질적 그 증거를 강조하는 건데요. 과학이 다른 철학과 다르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수학적인 어떤 예측, 그다음에 미학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물리가 추동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음모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실제 과학의 역사, 물리학의 역사에서 그렇게 멋있게 이제 수학으로 예측을 하고 그 뒤에 실험이 뒤따라서 그거를 확인해 준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이론 물리학자들이 믿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과대 선전을 한 경향이 있고요. 몇 번 있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았고요. 그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을 나중에 짜집기로 이제 모아서 뜯어 맞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통일장 이론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촉근 이론이라는 건데요. 여기 물리학자 안 계시죠? 촉근 이론은 아직 실험적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싫어하는 이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물질적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그 요건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점점 물리학자들 세계에서조차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시각으로 이제 보는 느낌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옳은 이론이라면 실험을 하라도 아니에요. 실험할 수 있는 제안이라도 해봐.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름답지만.
그다음에 그 실제 역사 속에서는 아름다운 이론이 성공했던 케이스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름다웠지만 실패했던 수많은 이론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이 미학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예측했는데 그게 멋지게 실험으로 성공된 사례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지만 실제 세상은 진창 속에 있고요. 언제나 그 처절한 노가다와 실험을 통해서만이 조금씩 진리가 밝혀지고, 저도 석사 때는 실험을 하고 박사 때 이론을 한 사람인데, 실험을 하다 보면 야, 어떻게 이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일반화할 수 있었을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지저분한 데이터 천지예요. 사실 우리가 억지로 이제 그걸 이상화시킨 다음에 답들을 내지만 다들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물론 이런 연역과 균합이 균형을 이룬 것은 맞고요. 하지만 과학에서 언제나 가장 룰 오브 썸, 제일 중요한 건 실험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이론을 깰 수 있었던 거는 그의 이론이 더 아름다운 수학 이론이거나 더 그것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실험적으로 더 정확하게 자연을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을 반박하려고 이 얘기를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 저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책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브라이언 그린, 미치오 가크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이런 그쪽 분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분야를 너무 알리다 보니 물리학자의 90%도 잘 알지, 90%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막 최첨단 이론처럼, 평행우주는 아무도 연구 안 해요. 평행우주 그거 실험 못 하거든요. 한 적도 없고, 실험을 못하면 논문을 못 쓰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거 너무 많이 팔렸죠. 촉근이론도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의 주류는 여전히 더러운 진창 속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건 블랙홀이나 시공간 11차원 얘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책들이 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이론 물리학자로서 제가 낸 멋진 미학적인 이론이 실험적으로 맞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대개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을 좀 깨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